자, 645쪽입니다. 힘드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만 요래요래 해가지고 3, 4시간에 끝낼 수도 있어요. 끝낼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동영상 촬영을 해두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실력이 지금 실력보다 좀 더 지나면 조금씩 더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도 동영상을 보면서 뭘 얻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러니까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전부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힘드실 텐데 일단 힘드셔도 한번 해두고, 그리고 특별법은 복습하기가 좋아요. 이게 쭉 연결된 게 아니라 법마다 끊기잖아요. 그럼 오늘은 되게 피곤해. 그럼 피곤하면 짧은 거, 예를 들어 뭐 가담법이나 이런 거 한번 복습하면 되고, 오늘 컨디션 좋으면 주임법은 좀 길잖아요. 한 2-3시간 공부하는 거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법은 시간상 매번 이렇게 꼼꼼하게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일단 꼼꼼하게 촬영을 한번 해두면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 조금씩 한번 다 들으려면 하루 종일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마다 이렇게 틈날 때마다 조금씩 들어두시는 게 좋아요. 말을 했는데 뻘쭘하게. 자, 예. 그 다음에 이제 귀속청산 나오는데, 아까 그렸었는데요. 귀속청산은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리고 실행통지를 하고요. 그리고 실행통지가 도달되면서 청산기간이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청산기간이 얼마였냐면 2개월이에요. 그럼 청산기간이 끝났는데도 돈을 못 갚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청산금을 주면서 본등기와 인도를 하게 돼요. 이건 무슨 관계냐면 동시한계. 그럼 만약에 양도담보면 이미 이전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럼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이 언제겠어요? 가등기 담보는 청산기간이 지나서 청산금을 주고 뭘 해야 소유자가 돼요? 본등기가 소유자인데 양도담보는 이미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청산기간 지나고 뭐만 주면? 청산금만 주면 그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줍니다. 채권자고요. 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갑이 가등기를 했어요. 지금 소유권자는 을로 되어 있고 갑이 담보가등기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변제기가 됐는데 을이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갑이 할 수 있는 건 일단 아까 경매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경매하면 이게 뭘로 변해요? 저당권이 되어 순위에 따라 배당받고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귀속청산을 하는데, 그러면 변제기가 지나서 뭘 해주라고요? 실행통지. 그러니까 실행통지는 변제기 전에 해도 돼요? 변제기 후에 해야 돼요? 변제기 후에. 그러면 이 갑이 실행통지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실행통지를 하냐면 채무자 등에게 해요. 채무자 등이란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 명 있으면 한 명에게만 하면 안 되고 전원에게 해야 돼요. 전원에게. 그러니까 지금은 채무자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채무자고 병이 자기 건물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주면 병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상보증인이죠. 또는 을이 담보가등기가 된 거를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병은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재무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에게 실행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럼 뭘 실행통지하는 거냐? 실행통지의 내용은 뭐냐면 청산금의 평가액이에요. 평가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야, 네 건물 3억이야. 근데 나한테 1억 빌린 거 있지? 그럼 내가 너한테 2억만 주면 본등기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야.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다. 그럼 이 실행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될까요? 구두로 해야 될까요? 왠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니까 꼭 서면으로 해야 될 것 같죠? 제한 없습니다. 아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건 딱 한 번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네. 재건축 참가 여부 최고. 재건축 정도 서면으로 하고, 이거는 방식의 제한이 없어요.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돼요. 서면 구두 가리지 않고. 그러면 이 건물이 3억이라는 걸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거칠까요? 갑이 평가하는 걸까요? 갑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갑이 내가 볼 땐 3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분류할 수 있죠? 을한테. 남들은 4억이라는데 내가 볼 땐 3억이야. 난 2억만 줄 거야. 라고 통지했다면 이 통지가 무효냐 유효냐가 문제인데 이 통지는 유효합니다. 객관적 평가에게 미달되는 통지를 했다. 이 통지도 유효해요. 그러면 누가 피해볼 수 있냐면 채무자 등이 피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등은 나중에 정상적인 청산금을 주지 않으면 본등기를 거부하면 돼요. 본등기를 거부하면 되는 것이지 실행 절차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예요. 딱 생긴 게 시험에 잘 나오게 생겼죠? 예. 객관적 평가에게 미달되어도 유효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갑이 야 3억에서 1억 빼니까 내가 2억만 주면 소유자가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남는 돈이 한 1억 5천밖에 안 되는데 2억이 남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나중에 미안, 실수할 수 있어요? 줘야 돼요. 채권자는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이 있으면 이 청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툴 수 없어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가 도달이 되면 그 즉시 이 내용과 도달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냐면 후순위 권리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바로 누구한테 알리라고요? 후순위 권리자. 그럼 등기부상에는 지금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 등기부 갑구예요. 등기부 을구를 봤더니 A가 저당권 1억 원, B가 저당권 1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후순위라는 건 누구보다 후순위라는 거예요. 지금 담보가 등기 얘가 지금 기준이에요. 얘보다 빠르면 선순위, 얘보다 늦으면 후순위가 돼요. 그러면 구가 다르니까 순위번호로 비교가 안 되죠. 뭐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접수번호를 봤더니 얘가 접수번호 제일 빠르고요. 얘가 두 번째고 B가 세 번째예요. 그러면 후순위자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B를 말해요. 그럼 선순위자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줄 필요 없어요? 알려줄 필요 없어요. 선순위자한테는 왜 알려줄 필요가 없냐면 선순위자는 이게 얼마가 남는지 알 필요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선순위자는 없어져요. 갑이 인수해야 돼요. 어차피 갑이 갚아야 되니까 청산금이 남든 말든 얘는 관심 없어요. 근데 얘는 후순위자는 청산금이 남으면 받을 수 있지만 청산금이 없으면 못 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런 사실을 꼭 알려줘야죠. 그럼 얘가 뭐라고 알려주냐면 야, 네 건물 3억인데 내 돈 1억 빼면 2억인데 그럼 갑이 본등기하면 누구 걸 인수해야 돼요? A 거를. 그럼 A 건 누가 갚아야 돼? 갑이 갚아야죠. 그럼 여기서 1억을 또 빼야죠. 남는 거 1억 이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후순위자의 채권액은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누구 것만 빼는 거예요? 선순위자. 왜냐하면 선순위자 것만 책임지면 되니까. 그럼 만약에 지문에 청산금 산정해서 청산금의 실행 통지할 때는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을 고려해야 한다. OX예요. 틀려요. 누구 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선순위자 것만 고려하는 거고 후순위자 건 남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그럼 얘한테 이러한 사실이 통지가 됐다. 그러면 얘한테 왜 알려주겠어요? 돈 받아가라고. 그죠? 1억 남았으니까 돈 받아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받아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와 누가 돈 받아갈 수 있죠? 이 그림에서 보면. 지금 1억이 남았어요. 1억이. 그럼 1억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일단 채무자. 내 건물이잖아요. 채무자랑 누가 있어요? 후순위자. 그럼 둘 다 청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채무자도 있고 후순위자도 있으면 누가 우선하게 될까요? 자, 이 후순위자는 누구에게 돈 빌려줬죠? 채무자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우선해요? 후순위자가. 그래서 가담법에서는 채무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에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써 있을까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됐을까요? 전부 다 채무자는 후순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러면 후순위자가 채권의 증서와 명세를 제시하고 1억 원을 받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X라는 사람이 있는데 X는 누구냐면 자기가 이 후순위자 B의 채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청산금 1억 원을 얘한테 털어야지 본등기할 수 있는데 이 X라는 사람이 청산금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해버립니다. 그러면 갑이 후순위자에게 1억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압류 들어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한테 청산금을 못 털어버리면 얘도 뭘 할 수가 없어요? 본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가담법은 이런 사람이 나오면 청산금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법원에 공탁하라고 돼 있어요. 공탁. 그러면 공탁은 청산기간 경과 후에 해야죠. 후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등기는 청산기간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청산기간 후에 하는 거예요. 후에. 그러니까 요 두 달이라는 시간은 누구를 위한 마지막 시간이에요? 채무자를 위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요 청산기간 안에서는 절대 본등기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청산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청산금을 공탁하고 본등기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두셨죠? 예. 근데 이 부동산에 C가 살아요. 이 C는 누구냐면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예요. 그러니까 갑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인데 보증금이 1억이에요. 자, 그럼 본등기하면 이 C는 없어져요? 갑이 떠나야 돼요? 떠나야죠. 그럼 보증금 나중에 누가 빼줘야 돼요? 갑이. 그럼 여기서 1억을 또 빼야죠. 야, 네 건물 3억인데 내 돈 1억, A 저당권 1억, 그리고 보증금 1억 빼면 남는 거 없어. 남는 거 없어. 그럼 남는 게 한 푼도 없다는 이 얘기를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청산금이 없어도 그 내용은 반드시 통지해야 되고요. 청산금이 없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본등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려야 돼요. 그러면 한 푼도 남는 게 없다는 사실이, 이 슬픈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져요? 채무자에게, 마음을 비운 채무자에게 알려지고요. 그리고 바로 마음을 비우지 못한 후순위자에게도 알려져요. 그럼 누가 열받는 거예요? 후순위자. 특히 열받는 건 뭐냐면 내가 볼 땐 저 건물 4억 해요. 그럼 4억이면 위에서 3억 털어가도 나한테 1억이 떨어져야 되는데 갑이 3억밖에 안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분 나쁘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경매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럼 후순위자가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건 뭐 가담법이 사례 문제로 나오면 거의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가등기 담보권자보다 후순위자가 사례로 나오면 무조건 얘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출제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변제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청산기간 내에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라고 하면 경매권을 주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실행 통지가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도달됐고요. 그럼 청산기간이 4월 1일 날 만료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의 후순위자의 변제기가 예를 들어 언제냐면 5월 1일이에요. 그러면 경매를 신청한다라고 하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면 언제 하는 거예요? 5월 1일. 근데 5월 1일이면 이 B의 저당권이 남아있을까요? 이미 청산금 없어라고 통지하고 본등기하고 날아간 거예요. 그럼 경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 청산기간 2개월은요? 청산기간 2개월은 누구를 위한 시간이라고요? 채무자. 절대로 뭘 못해요? 절대로 이 2달 안에는 본등기를 못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 2달 안에는 절대로 본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후순위 권리자가 요 기간 내에서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뭘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를 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청산기간이 넘어버리면 변제기 전에 해요? 변제기 도래해야 돼요? 청산기간 넘어버리면 변제기 도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는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법조문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명이 더 사는데 마지막 사람이. 그럼 얘는 뭐냐면
후순위. 자기 집에 사는 것도 아닌데 짜증내서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예요. 그럼 얘는 후순위니까 원래 본등기하면 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후순위니까. 대항할 수 없죠. 얘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가담법에서는 얘를 위해 특별히 규정을 해둔 게 있는데 이 후순위자가 만약에 이 집에 살고 있다면, D가 살고 있다면 보증금의 반환과 이 목적물의 인도, 지금 D가 살고 있으니까 인도 사이에 뭘 인정해 주냐면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 줘요. 근데 언제나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인정이 되려면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청산금이 남는 게 있다면 이 임차권자는 그 청산금에서 나 보증금 안 주면 나 못 나가라고 뭘 주장할 수 있다고요? 동시행을. 근데 청산금이 얘한테 줄 돈이 없어요. 그럼 동시행 주장할 수 있어요? 인도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인도해야죠. 청산금이 남았다면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법률이 규정을 합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처음에는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절차가 이해가 되면 사례 문제로 나와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를 좀 이해해 두셔야 되고요. 하나만 더 보면 사람을 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갑이 자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가 등기가 있거나 선순위자가 있어서 내가 1등 해야지라고 대신 돈을 갚았어요. 채무자 돈을 대신 갚았다. 그럼 갑이 을에게 뭘 행사할 수 있을까요? 구상금 채권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 구상권이 1억 원 생기는데 이 사람이 대신 변제하면 이제 이 담보가 등기로 담보받을 수 있는 건 1억일까요? 구상권이 포함될까요? 포함되어서 2억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상금 채권이 포함된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돈을. 그렇죠. 돈을 갚고 말소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돈을 갚고 말소를 구하면 되느냐? 중요합니다. 언제까지냐면 그러니까 청산 기간까지일까요? 아니면 청산 기간이 넘어도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일까요? 받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청산 기간까지라고 하면 안 되고 청산 기간 넘어도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변제하고 말소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말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 규정도 있어요. 첫 번째,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안 되냐면 10년이 지나면 안 돼요. 10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취득하면 안 되냐면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면 그때는 말소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담법에서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면 선의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주고요.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양도 담보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채권자 갑이 진짜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죠? 이제 1억 원을 빌려주고 건물의 등기를 받았어요. 양도 담보죠. 그러면 갑이 진짜 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청산기간 지나고 청산금을 주면 그때 소유자예요. 근데 아직 청산을 안 했다면 갑은 양도담보로서의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외형상은 누가 소유자로 보이냐면 갑이. 그래서 병이 그거를 모르고 샀대요. 그러면 얘는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러면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가담법 11조에서 얘가 만약에 뭐라면 선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겠다고 법률로 정해준 거야. 그러니까 제3자 보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돈을 갚아도 얘한테 말소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변제하고 말소를 시키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변제기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10년. 그리고 누가 취득하면 안 되냐면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하면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주요 내용은 다 끝났어요. 자, 645쪽을 보죠. 645쪽에 판례박스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사적 실행에 있어서 처분 청산이 인정되는지 여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 그러면 경매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매는 귀속 청산이에요? 처분 청산이에요? 처분 청산이죠. 그러니까 공적 실행으로서의 처분 청산은 되는 거예요.
근데 공적 실행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실행하면서 처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체크 플러스 박스에 별표 하나 해주세요. 지금 보신 그림 그대로 나와 있고요. 1번의 통지사항, 기억에 줄 거두세요. 통지사항은 청산금의 평가액이다. 니은에 별표 해두세요.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또한 평가한 결과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을 보죠. 통지의 시기는 변제기 이후여야 하며 변제기 이후라면 언제라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실행 통지는 언제 이후한다고요? 변제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문으로 나와요. 실행 통지는 변제기 전에 해도 된다. OX예요. 아니, 변제기도 도래 안 했는데 니네 집 가질 거라고 알리는 건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는 지나야 돼. 변제기는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며 채무자 등이란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줄여서 제3취득자. 그래서 채무자 등이란 이 사람들을 말하고요. 자, 통지 방법 별표해 두세요. 통지 방법, 서면이나 구두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리고 채무자 등에게 알린 다음에는 첫째 줄 끝에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한테 알리라고 돼 있어요?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알리라고 돼 있죠. 자, 오른쪽에 판례 박스에 첫 번째 판례 별표 2개 해두세요. 청산금의 평가액이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산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별표 하나만 해두세요. 가등기담보법상 실행 통지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 전원에게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도 별표 하나 해두세요. 실행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서면 구두 제한 없고요. 마지막 판례는 별표 안 해도 돼요. 제목만 볼게요.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후순위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대요. 청산은 무효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 등에게 실행 통지를 만약에 안 했대요. 이 청산 절차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를 안 하면 청산 절차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무효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본등기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얘들한테는 알렸는데 누구한테 안 알렸다고. 후순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 이건 실행 절차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얘한테 왜 알리라 그랬죠? 돈 받아 가라고. 그럼 얘 주목적은 뭐냐면 돈 받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남는 돈이 예를 들어 1억이 있었는데 얘한테 알리지 않는 바람에 누가 돈을 받아갔겠어요? 채무자에게 1억이 남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후순위자에게 알려지면 누가 먼저 받아간다고요? 채무자는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안 알려줬으니까 누가 받아갔겠어요? 채무자. 그러면 얘가 나중에 광분하겠죠. 쫓아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나한테 안 알려주는 바람에 내가 돈 못 받았잖아 막 이러면 갑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주면 되는 거예요. 얘따 받아라. 이중변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중변제 위험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실행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판례예요. 그 밑에 파란 글씨 보기 밑에 후순위 권리자가 채권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게 되면 채권자로서는 청산금의 이중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청산 나오죠? 자, 이번에 청산 방법 나오는데 그 둘째 줄 마지막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청산금의 지급 채무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 이행에 관해서는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536조를 준용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은 무슨 관계냐면 동시행 관계. 자, 그다음에 청산금 나오는데 그 판례 박스에 줄 거두세요. 가등기 담보 채권자가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 담보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이 얘기하는 거죠. 구상금 채권도 여기에 대신 갚아줬으니까 포함되고 자 니은에 줄 거두세요. 목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피담보 채권액뿐 아니라 자 누구 것도 뺍니까? 선순위자. 내가 책임질 건 빼야죠.
선순위자 채권과 선순위 대항력 있는 보장금도 빼는데 다만 누구 건 고려하지 않아요? 후순위자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후순위자야 남으면 주고 없으면 많은 사람이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오른쪽에 4번. 자, 이 사람들이 가등기 담보하면서 야, 뭐 우리 사이에 청산을 하고 그래. 청산 면제 특약을 합니다. 소위 무청산 특약을 했어요. 그럼 이런 무청산 특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자, 이 무청산 특약이 유효면 괜히 공부했죠? 집에 갈 걸. 그렇죠. 다 무청산 특약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무효예요. 무효인데 언제 이후에 하는 건 상관없냐면 청산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하는 무청산 특약. 이 무청산 특약은 제3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해요. 왜냐하면 청산 기간 후면 둘은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관계. 동시행관계는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 기간 후에 하는 건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안 돼요. 자, 보시면 청산 의무에 관한 가담법 4조 1항에 위반되는 특약으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 근데 셋째 줄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다만 청산 기간이 지난 후에 하는 청산금 면제 특약은 제3자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면 유효하다. 그 다음에 청구권자 나오죠. 2번에 줄 거두시면 동그라미 2번에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 후순위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채무자가 누구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요? 후순위자에게. 후순위자가 우선한다는 점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청산금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었다.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그랬죠? 청산금을 공탁. 그래서 첫째 줄 마지막에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일단 후에 동그라미 하세요. 지나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지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이나 이런 데 공탁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별표 3개 해두세요. 4번에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 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요? 변제기 전에. 근데 변제기 전에 하는 건 청산기간 내에 할다는 거고 청산기간 넘어가면 변제기 도래하면 해야 되고요. 그리고 5번에 줄 거두시면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 그림으로 보면 누구예요? 담보가등기 후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 D. 이 D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청산금의 범위에서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을 준용합니다. 청산금 범위 내 남았을 때만 돼요. 그 다음에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 언제까지 변제하면 된다고 했냐면 채무자 등은 줄 거두세요. 언제까지? 청산금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청산 기간까지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 되는 경우 끝에서 둘째 줄 다만 이렇게 돼 있죠. 별표하고 줄 거두세요.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몇 년? 10년이 지나거나 또 누가 취득하면 안 돼요? 선의3자가 취득하면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소유권의 취득. 양도담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금만 주면 되고요. 담보가등기는 청산금 주면서 뭘 해야 소유자가 돼요? 좀 전에 봤잖아요. 담보가등기는 청산금만 주면 소유자여 본등기 해야 돼요. 본등기 해야 되고 양도담보는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청산금만 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자, 판례박스에 별표해 두세요. 청산 절차를 위반하고 본등기했다. 그러면 그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당연히 무효죠. 청산 없이 본등기 한 거니까. 근데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제 등기는 실체관계와 불일치하여 일치하게 돼요. 일치하죠. 그래서 후에 청산 절차를 완료하면 유효등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담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되는 것은 아까 적용 범위. 무엇에 부수해야 한다고 했죠? 소비대차. 빌린 것만 돼요. 그래서 매매대금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차용액과 목적물 가액 중에 어느 게 더 클 때 적용되죠? 목적물 가액이 더 클 때 적용돼요. 그래서 목적물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으면
가액을 산정할 때는 선순위 저당권을 공제하고 산정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반드시 등기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등기담보 설정 계약을 했어도 등기 등록이 안 되면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유권 이외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담법이 적용돼요. 근데 어떤 권리의 경우엔 적용 안 한다고요? 전세권, 저당권, 질권은 민법상의 전형 담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취득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담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전세권, 저당권, 질권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부동산 실명법이 나옵니다. 중개 실무 시간에 이거 명의신탁 공부하셨나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양자간 명의신탁. 그 양자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자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전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본형이라고 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제일 간단한 게 몇 명 나온다는 거예요? 2명 나와요.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합니다. 그럼 명의신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러면 명의신탁은 현행법상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무효죠. 그러니까 원래 명의신탁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랫동안 해왔어요. 통설과 판례가 모두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법을 만든 거죠. 언제 만든 거라고 했냐면, 그 김영삼 정부 때, 문민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하면서 모두 실명화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실명화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지금 나오는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은 이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형사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개실무라든지 뭐 공시법 이런 데서도 나오는데 출제되는 방향이 민법과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중개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재하고 이런 실무잖아요. 이 사람 하다 걸리면 처벌돼요. 얼마의 처벌을 받느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오이를 먹어야 돼. 오이를. 언제 먹느냐? 3일절 날 먹는 거예요.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이렇게 처벌이 돼요. 근데 민법에서는 몇 년 처벌이나 이런 건 출제 안 하고 이론적인 문제, 판례를 가지고 출제하는데 그럼 명의신탁이 무효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갑에게 있죠. 그러면 이게 갑에게 있는 이유가 이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꿔서 말하면 명의신탁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아직도 갑에게 있고 따라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을 회복하면 등기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실 점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갑은 을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 등기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려요. 해지란 말 쓰면 안 돼요. 왜요? 명의신탁이 무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명의신탁에서 해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 언제만 쓰는 거냐면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 그러면 현행법상 유효한 명의신탁은 세 부류가 있어요. 뭐 있어요? 부부, 종중, 종교단체. 그러니까 배우자끼리 그러니까 원래는 폭넓게 해왔다는 걸 금지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를 터준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요. 우리 수업할 때 봤었잖아요. 사실혼도 인정해요. 법률혼만 인정해요. 법률혼만.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종중. 그러니까 종중이 종손에게 부동산 명의신탁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봐주겠다는 거고요. 근데 원래 두 개였는데 몇 년 전에 뭐가 하나 새로 들어갔냐면 종교단체 로비로 종교단체까지도 들어갔어요. 그럼 종교단체는 명의신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종교 부동산을, 교회 부동산이나 절의 부동산을 그 목사님한테 하면 명의신탁 위반이에요. 처벌돼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단체, 유지단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대한유수교 장로회면 선호회, 동로회, 북로회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서울노회가 있고 예수교 총회 장로가 있어요. 총회, 유지총회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재산의 사유재산을 막으려고 교회 헌법에서 개별 교회가 부동산을 사면 그 위에 노회에다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증여 방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이게 위장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법을 개정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 들어갔다고요? 종교단체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개별 종교단체가 상급 종교단체한테 명의신탁하는 거 그런 거는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해지라는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돼요. 그때만 되고 무효인 명의신탁은 해지란 말 넣으면 이거 완전 고마운 지문이야.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을이요. 병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명의신탁이 무효기 때문에 이 병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원칙이에요?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못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때 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럼 얘가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법률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이 아까 가담법은 누구만 취득한대요? 선의자만.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은 선악 불문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갑은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명의 신탁을 한 부동산이에요. 근데 을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로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 부동산이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제3자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연하게 이 제3자 명의로 넘어간 다음에 얘가 돈을 빌린 게 있어서 경매가 실행된 거예요. 근데 이 경매로 인해 우연히 수탁자가 경락을 받아 등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의해서 등기 말소를 부당이득으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 관한 판례겠어요? 왜 안 돼요? 답은 다 맞추셔서 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소유권이 있는 자가 하는 거고요. 소유권을 잃어버린 자는 더 이상 물권적 청구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얘한테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갑은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소유권이 왔다고 등기가 왔다고 해서 소유권이 되살아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교재를 볼게요. 그래서 653쪽에 제일 위에 줄 거두세요. 첫째 줄 가운데 명의 수탁자 앞으로 가등기만이 행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꼭 본등기만 해야 명의신탁 아니에요? 가등기도 명의신탁이고 다만 위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3자의 선의하기를 불문한다. 거기 별표해 두시고요. 제3자는 선악 불문 취득이고 먼저 양자간 명의신탁이 나옵니다. 괄호 1번에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둘째 줄 마지막에 다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거기에 별표해 두세요. 해지하면 안 돼요. 해지는 언제만 한다고요?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로 을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맨 밑에 괄호 2번입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하고 이로써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병에게. 그림에서 보면 병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상실하였다면 다음 페이지에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 등기 청구권이나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도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후 수탁자가 우연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누가 취득했다고요?
수탁자. 저기서 을이 취득했다는 거야. 그러면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여전히 물권적 청구권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괄호 3번은 맨 마지막에만 줄 거두세요. 맨 마지막에 가운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법 원인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반사회적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중간 생략형하고 이제 계약형이 차례대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쉬었다 볼게요.